이 시대의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의사를 모셨습니다. 7천여 개의 희귀질환을 다루는 소아과 의사, 소아희귀질환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최중희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병원의 최종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명예전당에서는 이렇게 그 명의의 질환이 이제 명확했죠. 위암, 심장병 이랬는데 오늘은 광범위한 7천여 개의 희귀질환을 다루는 의사예요. 주로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인가요? 사실은 제가 희귀질환이 7,000종이 넘는데 저한테 희귀질환의 명의 또는 희귀질환의 전문가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소아신경질환, 소아근육병을 다루는 전문가이고요. 그중에 그 모든 환자들이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제가 아마 희귀질환의 전문가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저희 외래에 찾아오는 환자는 그 아주 다양한 신경계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오고요. 최근에는 뭔가 이상한 증상이고 희귀질환인 것 같고 잘 모르는데 진단이 되지 못한 그런 환자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서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발육이 늦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네. 걸어야 될 시기에 못 걷는다든지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니까 무서운. 네. 잘 걸어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걷는 기능을 잃어버린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던 아이가 뭐 눈도 갑자기 못 맞추게 된다든지 안 하던 경기를 하면서 발달이 퇴행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병원을 돌아다녀도 원인을 잘 모른다든지 그런 환자들이 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환자들은 맨 처음에 이제 검사를 시작하겠죠. 이제 미진단도 네. 많고 막 이러니까요. 네, 네. 주로 어떤 검사를 이렇게 풀어가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은 아기가 들어올 때부터 아이의 표정, 그다음 걸음걸이, 안고 들어오면 얼굴 모양부터 살펴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기가 울기 전에 이제 능숙하게 머리둘레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싹 끝내야 됩니다. 그 진단을 싹 끝내고 울기 전에 잘 달래서 빨리빨리 신경학적 검진, 뭐 진찰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는 중간중간에 부모님들하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생긴 증상들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이제 들어보고 이렇게 진찰을 진행을 합니다. 동영상을 찍어 오시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심지어 이제 첫 번째 외래에서 그런 것들이 애매하고 부모님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증상을 확정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제 비디오를 다 찍어와라.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주로 검사는 또 어떤 주로 검사?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의 증상에 맞춰서 혈액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 검사도 하고 적절한 유전자 검사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한 번 외래 환자 몇 명이에요? 아기가? 그래 환자 보통 제가 한 뭐 밥 먹을 시간도 없다네. 90명 정도 내외를 보는데 이야. 이제 아침부터 점심시간 없이 쭉 내리 봅니다. 90명, 100명.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진단명이 다 다른 아이가 몇 명이에요? 70개 내외입니다. 야, 이거는 기네스북 기록이죠.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 뭐 염색체도 번호 다 다르고 근육병도 다 이렇게 쪼개거든요. 근육병이라는 게 어떤 거죠? 뭐 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전신에 다 있으니까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뭐 점점 힘이 없어지고 걷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숨도 못 쉬는 거 아닌가요? 이거 숨 쉬는 것도 근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되고 먹는 것도 못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도 망가지고 숨 쉬는 것도 망가지면 호흡기를 달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중증의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뭐 보는 의사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네요. 그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점점 기능을 잃어가는 걸 보는 게 의사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제 심리 상담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울해서. 네네. 워낙 그 병 자체가 희소하니까 치료제 개발이 아무래도 덜 됐고 진단도 덜 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는 의사의 숙명 또한 조금 이게 완치시켜서 오는 그 희열보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계속 하는 데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상실감 이런 것들도 클 것 같네요. 네, 네. 사실은 제가 꼭 뭐 희귀질환을 보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희귀질환의 한 80%는 이제 유전자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소화신경 질환을 처음 다룰 때는 주로 뭐 뇌전증, 소위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렸던 그런 병들, 그다음에 소화의 뭐 발달 질환이라든지 뇌염, 뇌막염, 뭐 이런 질환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이제 트레이닝을 다 마치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고요. 일본 어디 갔어요? 일본의 동경에 국립신경센터라는 아, 아주 네, 가봤어요. 세계적인 네. 네, 센터입니다. 네, 소화신경 같이 있는 거죠.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진행성 근위영양증이라고 불리는 병 하나 정도를 임상적으로 진단하면 치료법 없습니다. 뭐 잘 지내세요.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이었다면 제가 일본에 가서 봤더니 근육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근육병 안에도 종류를 다 나누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근육병들을 연구하고 아니, 차원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조직 검사하면 그 슬라이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근육병 연구하다가 유전자와 관련된 기술들을 배우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여서 결국에는 유전자와 관련된 다양한 희귀 질환들을 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걸 계속 하겠다. 네. 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네. 근육병을 새롭게 진단하고 유전자 기술을 도입해서 근육병을 다 나눠서 이제 치료제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클리닉을 이제 처음으로 열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근육병이라는 소화 희귀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을 분류하고 진단하고 이제 시스템을 딱 갖춰 나가기 시작한 거군요. 근육병은 대부분의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못 걸으면 다 근육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못 걸어서 저한테 의뢰된 환자들을 근육병이라고 생각해서 한 1년 정도는 근육 조직 검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니까 근육이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못 걷게 하는 원인은 꼭 근육병보다는 이게 뇌 발달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걷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발달 질환 그런 쪽으로 영역이 넓어져서 지금은 이유 없이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제 외래 많은 환자들 이게 걷지 못하게 하는 병이 엄청나게 많군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걷지 못하는 게 아파서 못 걸을 수도 있고요. 균형을 잘 못 잡아도 못 걷고요.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으셔도 아이들은 걷지 않으려고 떼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도 있는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오로지 관찰자가 보거나 부모님이 보고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그거 하거든요.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야. 근데 이게 되게 유전자 변이하고 관련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hereditary disease, 네. 그다음에 genetic disease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게 달라요? 조금 hereditary disease는 뭔가 위에서부터 쭉 네. 뭔가 내려오는 그런 발병 요인이 축적돼서 네네. 그런 병이라면 유전 질환은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병. 사람들이 덜커덕 유전 질환 이러면 온 가족이 굉장한 죄책감, 특히 부모들이 굉장한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잘 들여다보면 아이만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알려드리고 부모님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도 제가 하는 일. 만약에 부모 양쪽의 유전자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돌연변이로 나왔으면 둘째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를 낳을 때 또 그럴 확률은 매우 떨어지죠. 매우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에 따라서는 간혹 난자나 정자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다 상담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 둘째를 이제 낳고 싶어 해서 날 때 이미 착상 전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이를 갖고 태아를 산전 진단을 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를 갖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전혀 그 나쁜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는 배아만 골라서 다시 착상시켜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런 착상전 유전 검사 기술들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고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대단한 것들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모든 병이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겠죠. 이제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율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척수성 근위축증 네네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죠. 굉장히 비싼 약이 나와가지고 고가의 20억짜리. 네. 그 실제로 제일 국내에서 제일 먼저 투여하신 분이 우리 최 네, 교수죠. 저입니다. 이 척수증 근위증이 어떤 환자죠? 척수성 근육병은 사실 그 척수 내의 앞쪽에 전각 세포가 점점 퇴행해서 결국에는 이제 운동 기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질환이고 아이들의 근육병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데 치명률은 가장 높은 그런 질환이고요. 그러면 이게 증상이 언제 나타나요? 아주 빠른 아이들은 6개월 전에 이미 낳자마자 힘도 좀 없고 3개월에 목 가눠야 되는데 목 잘 못 가누고 다른 애들보다 뭔가 힘이 없다. 그리고 빨지도 잘 못하고 우는 힘도 약하고 이상하다고 보호자분들이 느낍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일형이라고 얘기하고 6개월이 넘어가면 혼자 안고 또 붙들고 일어서고 기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운동 발달이 정체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경우 저희가 이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걷고 나서도 뭔가 다른 애들보다 뛰는 속도도 나쁘고 걷는 것도 되게 뒤뚱거리고 좀 이상하게 걷고 그런 거는 이제 3형이라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중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아 그 이 부모들이 그 아이 걷나 이런 움직이는 걸 잘 일단 잘 보셔야 잘 되고요. 해야겠네. 네. 뭐 그 일형 그러니까 발병시가 빠른 게 1형, 그다음 2형, 3형인데 이게 그 1형이 제일 예후가 안 좋아요. 일형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거의 두 돌 되기 전에 거의 90%의 환자가 인공호흡기, 평생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도 사망합니다. 야.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희망의 빛이 나온 게 이제 새로운 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유전자 치료제의 작동 원리는 뭡니까?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그 병이 있는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실어서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전자의 기능을 대체하는 유전자가 사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척수성 근위축증은 그 SMN2라는 유전자인데 걔가 일을 더 많이 해서 SMN이라는 단백질을 잘 만들도록 하는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치료제도 있습니다. 근데 왜 20억이나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이제 그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에 투자되는 돈도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바이러스 제조 기술,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패키지에서 넣는 거 그런 것들이 실제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 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의심하면 3일 만에 결과 바로 나오거든요. 야, 엄청 빠른 거네요. 네, 빠릅니다. 왜냐면 제가 미리 전화합니다. 얘는 틀림없다. 그러면 저희 검사실이 빨리 움직여줍니다. 네, 빨리 움직여주면 이거부터 빨리 해라. 네,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미국에 이제 라인을 넣어놓습니다. 바이러스 만들어서 실어서 보내세요. 이야, 이거 엄청나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엄청 세이브해 주는 거네. 네, 시간도 세이브하지만 그만큼 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네요. 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케이스가 그 경험하셨잖아요. 그 아이가 맨 처음에 어떤?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졸겐스마라는 약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른 그 유전자를 다른 방법으로 조작하는 약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요. 그 약은 근데 1년에 3번 정도를 계속 유지요법을 척수각 내에 하니 아이로서도 부모도 고통스러워서 다행히 그거를 한 번 맞는 약제로 이렇게 교체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교체 투여를 했고 그 아이는 지금 손으로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책도 넘기고 보고 노래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엄청 잘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예 앉지도 못했었네. 그렇죠. 계속 누워 지내는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야, 이런 게 기적이네. 기적이죠. 기적인데 좀 안타까운 건 증상이 생기기 전에 그때 했었으면 아마 걷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신생아 스크리닝을 통해서 조금 이런 병을 좀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캠페인도 하고 정보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1년에 약 몇 명 정도 태어날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런 유병률 조사 같은 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연구자들이 보인자 확률들을 내놨기
있기 때문에 대충 저희 나라는 1년에 30명 내외가 아닐까 싶고 그중에 한 10명은 일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 인도가 절반을 차지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 성인들 유전자 검사하듯이 피를 뽑아서 그냥 스크린 하듯이 할 수는 없나요?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기 네. 때문에 비용의 문제인가? 비용의 문제보다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증상이 없는 환자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에 대한 윤리적 문제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있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치료제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치료제가 있고 치료 방법이 있는 건 가능하면 증상이 없을 때 해야 한다. 일형이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애가 3개월이나 6개월 되기 전에 이런 게 나오면은 좀 한번 의심해봐라라고 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엄마랑 눈도 잘 맞추고 잘 웃고 그러는데 네. 뭔가 태어났을 때보다 움직이는 그게 느려진다든지 그다음에 목을 잘 못 가누고 뭔가 살에 걸리는 횟수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뭐 당연히 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3개월, 6개월 때마다 이 아이들의 운동 발달을 자세히 보다가 뭔가 운동 발달이 정체되는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를 한 번은 보셔야 합니다. 체계적인 진단법 이게 우리 최 교수님의 그 가장 큰 업적 아닌가요? 그 어떻게 지금 세팅을 해놨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워낙 희귀 질환은 유전자 질환이다 이렇게 많이 사실 맞기도 한데 20%는 유전자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유전자 질환인 줄 알고 검사를 하는 순간 또 진단 방랑이란 게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임상 의사의 역량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 교수한테 오는 환자의 몇 프로가 쫙 진단 방랑? 제 환자들은 주로 아주 운이 좋으면 빨리빨리 외래를 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 기다리는데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보거든요. 한 번에 많이 보니까 의사를 빨리 만날 기회가 있고요. 또 의료 전달 시스템에 1차, 2차, 3차가 있지만 환자 자의로 3차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뭐 평균 7년 그런데 저희는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와. 물론 한 6년씩 오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되고 1년 반 동안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병원은 반드시 들렸습니다. 한 병원 선생님한테 좀 다니면 되는데 코가 이상하면 코를 잘하는 이 상급 병원의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고 또 눈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못 맞추면 저 안과 선생님 유명하시다니까 가고 병원을 쪼개 다녀요. 그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제가 신경과 의사지만 그 아이들이 눈도 좀 이상하고 귀도 좀 이상하고 코도 이상하고 키도 좀 작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보냈다가 다시 받고 보냈다가 다시 받고 제가 여기 앉아서 조율을 좀 합니다. 외과도 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귀질환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통합적으로 일단 볼 수 있는 데서 네. 보고 그 다음 것을 해결하는 근데 거죠. 이제 안타깝게도 통합적으로 보는 병원은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유전자 진단은 어떻게 셋업하나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 병이라고 생각이 되면 의사 머리 위에 이 병은 어떤 계통의 병이라는 게 들어 있어야 하고 그 계통에 합당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쫙 뿌리는 게 아니군요. 쫙 뿌리면 놓치기 쉽고요. 오히려. 그리고 어떤 유전자들은 여기에 더 흔하고 어떤 유전자는 요 자리에 흔하고 어떤 유전자는 다른 기전으로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병이 갖고 있는 유전자 이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그러면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요새 젊은 분들은 유전자 지금 뭐 유전체 시대니까 유전체를 뭐 몇천 개 이렇게 확 긁거든 긁는다고 저희 표현하는데 그거는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다. 그러면 바늘의 위치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더 많이 빨리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늘 이제 저와 함께 일하는 젊은 후학들에게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현재의 기술로서 그 약 7천 개의 희귀 질환이 있다면 몇 % 정도 진단이 되나요? 지금 현재 기술로 홀 지놈, 홀 게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아주 동원해도 60% 내외고요. 한 40%는 뭔지 모릅니다. 아직 네. 몰라.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한 연구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미진단 질환 연구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 3년 전인가 우리 교수님이 개발한 그 유전성 희귀질환 진단검사법 이 그런 이런 시스템을 다 개발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좀 빨리 찾자. 왜냐하면 유전자를 7,000개, 뭐 8,000개, 10,000개 이렇게 뒤지면 진짜 말고 가짜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걸 골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숫자를 좁히되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범인을 색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검사 방법 자체도 그냥 피검사 위주로 하는 거죠? 피검사로 하고 또 신생아 같은 경우는 또 피를 많이 뽑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또 하나 특화한 거는 드라이 블러드 스폿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신생아 선별 검사할 때 보면 발바닥에 피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종이에다가 하잖아요.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하면 왜냐면 뭐 10,000개씩 뒤지는 게 아니고 딱 우리가 원하는 한 260개 내외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양으로도 그 유전자를 보는 게 가능해서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제2의 최종이, 제3의 최종이를 많이 양성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희귀질환이나 이런 어려운 병에 관심 갖고 계신 젊은 후학들이 많아서 제가 가진 경험을 좀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진단이 안 되는 환자 빨리 보내주시면 얼른 진단을 해서 돌려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 병은 이거구나. 다음에는 비슷한 환자를 보면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게 이제 정부와 함께 했던 그동안의 희귀질환 거점센터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중앙지원센터라는 걸 맡았는데요. 그때 그런 거를 해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진단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네,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치료할 수 있는 걸 놓치거나 악화되는 병을 좀 빨리 찾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병부터 먼저 제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아주 젊으면 2세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빨리 진단해주면 2세 계획을 좀 빨리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병 위주로 좀 빨리 찾아보겠다. 진단할 수 있는 걸 놓치면 사실 환자도 환자지만 저희도 뼈 아프거든요. 그 소아 희귀질환 앓는 소아를 보는 의사가 아니라 그 가족을 보는 의사네. 너무 그 마음이 가족을,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활도 굉장히 피폐해지고 또 그 아이한테 매여서 모든 케어를 하느라고 부모님 직장도 되게 불안정해지고 맨날 응급실 쫓아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가정에 되게 건강한 아이를 갖게 해줘서 행복이 어떤 건지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증 질환 소아과 보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일반 종양내과 의사들은 암 환자 뭐 살리면은 30년 더 살리는 건데 자기는 거의 90년을 더 살리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과 의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가치가 엄청나다. 뭐 근데 듣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첫째 환자가 아파가지고 둘째를 못 가지려고 생각하면 그 가족은 첫째를 잃고 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그걸 자꾸 2, 3, 4로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사실 미진단 희귀질환 연구하면서 최근에 가장 이제 보람 있었던 거는 첫째가 계속 그러니까 진단 못하고 한 7년 정도 끌다가 제가 진단하고 나서 마침 그 질환은 조금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보인자셔서 또 아이를 가지면 25% 확률이 있었거든요. 오호. 그거를 착상전 유전 검사에서 쌍둥이 낳게 해가지고요. 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미진단 희귀질환 프로그램을 하니까 아이들은 너무 중증이 되면 진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사망을 하면 이제 마음에 묻지만 저희는 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런 환자의 데이터는 다 갖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네, 재작년쯤 찾았고요. 이야. 그래서 그 보호자들은 이제 한 번 병원을 떠났으니까 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데 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찾았다. 혹시 둘째 갖고 싶은 생각 없냐? 둘째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찾았으니까. 네,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야. 마침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좀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진단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점 나빠지다가 이제 상하실 때 그 과정을 보는 의사도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많이 아프고요. 부모님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자기 기능을 잃어갈 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맨날 만나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꾸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그
눈에서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 어떤 한 부모님이 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정신과에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두셰년 근이영양증 환자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대학도 다 다니고 애도 굉장히 똑똑하고 밝고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지? 그런데 한 2년 만인가 오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누구는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못 오나 먹는 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약간 우시면서 이제 저희의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할 말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꿈뻑꿈뻑 하다가 근데 제가 뭘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그 병을 진단받았을 때 근육병은 못 고치는 병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클리닉이란 거 만들어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학교도 가자 그러는 동안에 자기와 자기 아들과 가족이 행복했대요. 그래서 후회 없이 케어하다가 보내서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울컥하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마음의 치료가 됐어요. 야, 의사가 환자를 고치고 환자가 의사를 고치고 네. 환자가 선생님이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유전자 검사가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기본 수가도 낮은데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급여도 뭐 어느 정도 해줘서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이제 희귀질환 관련해서 또 많은 기부금을 주셔서 그걸로 이렇게 진단되지 못한 환자를 계속 찾아내고 사실 일정 부분 급여가 되지 않는 범위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유전체 검사나 또 다른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참 대한민국의 이런 소아희귀 질환 진단부터 치료까지 큰 틀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꼭 이걸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제가 이런 개인적으로 과학자이자 의사로 환자 한 명 한 명의 그런 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가치롭고 그렇지만 사실은 희귀질환 연구나 환자를 볼 때 협력의 문화, 인프라를 잘 만드는 게 사실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귀질환은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는 지휘자 역할을 해야 좋은 소리로 사람들을 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 또 희망이고요. 또 하나는 저보고 자꾸 명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진단을 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다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환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오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왔으면 저도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제가 환자의 여정을 다 봤으니까 제일 진단을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치료제 하나 정도는 꼭 찾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7,000여 종의 희귀질환을 다루고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 과정을 쭉 만들어 오신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 최정희 교수 얘기 듣고 저도 감동했고 앞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